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지 이론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중심지라는 이론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중심지 이론의 가정 내용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중심지 이론의 가정에서 이제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의 특징을 보십시오.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정육각형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형? 정육각형이에요. 뭐가 상권이 정육각형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소 수요 충족거리, 재원화 서비스의 최대 도달거리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중심지하고 변두리가 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중심지에서 장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심지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가 중심지가 있어요. 중심지. 그림상으로 지금 중심지라고 딱 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당연히 변두리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좀 없을 것이에요. 자, 중심지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심지에서 장사를 하는데 중심지가 어디냐? 행정이라든가 뭐 다른 다양한 기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내가 취사한데 어디까지 상품이나 재화를 공급할 수 있냐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원을 잘 그려야 돼요. 벌써 여기서부터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을 그리고 싶은데 원을 갖다가 그리고 싶은데 원이 갖다 잘 안 그려져요. 대충 여러분들이 이걸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는 우리 점포가 여기 있는데 우리 점포에서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우리 점포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요 정도 넓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점포가 여기 있는데 우리 점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범위가 요 정도 하얀색으로 그려진 이 범위에서는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다. 그런데 나는 모든 공급하는 범위에서 모두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기 멀리 있는 고객에게는 내가 거기까지 상품을 갖다 주지만은 서비스를 갖다 주지만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이익이 안 생기고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이익이 생기는 범위는 이렇게 노란색의 범위에서까지는 내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범위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노란색의 범위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노란색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직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딱 최소한도 내가 이 노란색의 범위에서는 최소한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리. 그래서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최소 수요 충족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최소한도 그 정도 범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하얀색의 범위까지 뭘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 범위까지 뭘 하고 있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요. 즉 내가 하얀색에 있는 범위까지, 즉 최대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여기 하얀색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의 최대 도달 거리는 이렇게 더 크죠. 뭐보다?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정육각형은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뭐예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따지면은 범위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까지 딱 가면은 반지름 입장에서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얀색은요, 재화나 서비스 최대 도달 범위예요. 재화나 서비스의 최대 도달 범위. 즉 여기 하얀색에 있는 범위까지는 나는 무조건하고 뭐라고 있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노란색이 더 적어질까요? 커질까요? 아니, 노란색의 범위가 뭔데?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예요.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라는 것은 점점 열심히 노력하면 커지겠죠. 커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커지고 이렇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질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같아질 수까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더 커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양심이 있지.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을 내가 찾을 수가 있나요? 그 양심이 없잖아요. 최소한도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범위에서는 내가 이익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거기서 이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일치할 수는 있어도 일치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치 이렇게. 그때 역사적인 일이 태어납니다. 무슨 일? 바로 정육각형의 상권이 형성돼요. 상권이 정육각형 모형이 됩니다. 그럼 왜 정육각형 모형이냐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만약 A라고 한다면은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것이에요. 최대 도달거리가 B라고 한다면은, 자, BB가 있다. BB가 있다. AA가 있다. AA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결론은 무조건하고 B가 커요. 크거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같을 수까지 있어요. 같을 수가. 이거는 맞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건 틀린 것이에요. 우리 시험 지문은 이 지문을 많이 응용해요. 이 지문. 즉 재화나 최소 수요 충족거리는 재화나 서비스의 최대 도달거리보다 크다.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이거를 그렇게 몰라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답을 놓쳐버립니다. 물론 여러분은 제외하죠. 여러분이 그 책에 나와 있는 책의 글씨를 아무리 100번 읽어봐요. 이런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결론은 이런 의미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권이 정육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상권 보세요. 우리가 상권을 원형으로 대본 그랬어요. 원형으로 그렸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원형으로 그렸어요. 원형으로 그리면요, 하나의 점포 어느 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점포 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으로 그리면은 여기에 뭐가 고객이 살 거 아니에요. 여기 고객이 살아요. 그럼 여기 고객이 사는데 여기 고객은 이쪽 어느 쪽의 상권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일종의 위접형이라고 그래요. 이걸 위접형. 밖에서 접한다 해서 위접형 상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없어졌어요. 이건 없어졌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중복이 됐어요. 이건 뭐냐? 중첩형 상권이에요. 중첩형. 내접형 상권 또는 중첩형, 그냥 내접형. 이걸 위접형 했으니까 내접형 할게요. 그래서 위접형 상권이나 내접형 상권에 어떤 이론이 성립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 학문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그걸 이론적으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러면 학문이 아니에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임기응변식으로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위접형. 여기 있는 고객을 갖다가 판단도 안 된다. 여기 있는 고객이 이쪽 고객의 상권이냐 고객이냐 이쪽 고객이냐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못해요. 여기 있는 중첩된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정육각형으로 하면 어떠냐? 자, 정육각형 상권. 여러분 정육각형 그릴 줄 알죠? 정육각형 상권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육각형이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없고 중첩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점포가 중심지에 있을 때. 정육각형. 자, 이렇게 해서 정육각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서울대학에서도 한번 공대에서 초빙받아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 융합부분이에요. 융합부인데. 서울대학교 융합부에 있는 그 학생들이 그래도 좀 샤프한지, 아니, 뭐, 그럼 이걸 했습니까? 아, 이런 상권 없나요? 라고 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상권을 갖다 4개 그어가지고, 여기 점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라고 해요. 마치 그 친구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반대로. 그러면 자네가 말이야, 우리가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산하고, 이 산하고 길이가 같을까, 다를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산하고 길이가 같냐,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우, 다르죠? 라고 말해요. 왜? 피타고라스 정리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뭐, 몇 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다르지?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같을까, 다를까?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형 중에서, 정육각형, 정팔각형, 정십육각형 중에서 이렇게 위접으로 확실하게 닿으면서 이 거리가 가장 같다고 보는 각형의 명은 정육각형밖에 없어요. 정사각형 훨씬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육각형도 무조건 하고 여거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각형 중에서 가장 같다고 봐요. 이게 벌꿀 모형이에요. 벌꿀 모형이 밖에서 봤을 때는 정육각형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약간의 논란에 조금 있지만 다른 각형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정16각형, 정32각형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틈이 다 보이더라고요. 틈이 다 보여요. 붙여보니까 틈이 다 보여요. 유일하게 틈이 안 보이는 건 정육각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 상권을 보이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정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중심지 이론의 특징을 봐주시면은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중심지 이론에서 제기된 상업 중심지의 이상적인 입자 이들 간의 분포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 주위소수의 충족거리, 육각형 형태의 배우지 모양 등의 주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죠. 왜? 아하, 이게 최소수의 충족거리구나, 최대 도달거리구나. 최소수의 충족거리가 최대 도달거리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드렸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같거나 적을 수는 있죠. 같거나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또 일치할 수가 있는데, 일치할 때는 그 지역의 상권은 정육각형 형태의 상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읽으니까 그게 해설됐고, 동그라미 뒤은 한 도시 지역 내에 여러 상업 중심지가 존재할 때, 자, 한 지역, 한 도시 내에 상업 중심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때,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만 존재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상권 모형은 무슨 형이다? 원형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만 존재할 때, 하나. 근데 여러 개 존재할 때는, 계속 읽어봐요. 여러 개 존재할 때 각 상업 중심지로부터 상업 서비스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 모양은 정육각형이라 이거예요. 정육각형. 그러니까 왜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정육각형. 그 이상적인 모양의 정육각형이 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위접형과 내접형의 단순 원형을,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정육각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놓치면은요, 시험에서 고득점을 못해요.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책을 읽어가지고 쉽게 한두 번 읽어가지고도 쉽게 머릿속에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티귿번 정육각형 형상을 가진 상권의 유통 서비스 기능 최대 도달거리와 수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익 충족거리가 일치한다. 이거
다 똑같잖아요. 지금 거기 지문에 있는 걸 칠판은 내가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칠판에 있는 그림을 지문으로 하면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이 돼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을 뭐 시험 문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림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이해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림에 있는 걸 읽으면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동그라미 리을. 중심지는 배후 지역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장소로 3차 산업의 기능을 수행하고 한 지역 소비자들의 구매 이동 행위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며 소비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이동하는 최대 거리가 범위가 된다고 봤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비읍까지 있고,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의 중심지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권 모형은 무슨형? 원형. 하나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상업 중심지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권 모형은 무슨형? 정육각형 모양의 상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 5번, 6번, 즉 취소 수요 충족거리가 여기잖아요. 취소 수요 충족거리.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재원화 서비스 최대 도달거리가 여기잖아요. 중심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동그라미 4번의 기억번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번에 동그라미 4번의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을 읽는 것보다는 제가 칠판에 써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취소 수요 충족거리는 재원화 서비스의 최대 도달거리보다 절대 클 수는 없다. 같을 수는 있다. 같을 때 상권 모양은 정육각형이 된다는 거. 동그란 기업, 취소 수요 충족거리는 상업 중심지의 정상 이용을 확보에 필요한 취소하는 수요를 발생시키는 상권 범위를 말한다. 상권 범위가 취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크게 되면 중심지의 상권 시설은 추가 이윤을 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니은 디귿번도 있고, 동그라미 5번 재원화 서비스 최대 도달 범위가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디귿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디귿번, 물론 기억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상업 기능의 배후 지역의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한계 거리고,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위해 중심지까지 기꺼이 이동하려는 최대 거리가 바로 재원화 서비스의 최대 도달 거리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최대 도달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심지는 취소 요구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중심지 기능의 가격과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드는 이동에 드는 교통비가 최대 도달점을 결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중심지, 힌트랜드 있죠? 중심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중심지, 배후지라고도 하죠. 힌트랜드, 배후지라고도 하며, 중심지가 특정 공간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배후지 모양은 둥근 원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 중심지 이론인데요. 중심지 이론인데요. 중심지 이론은 누가 말했다 했어요? 바로 크루스텔레가 말했어요. 크루스텔레는 누구라고 했어요? 독일 학자라고 했어요. 독일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수강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도 대학원에서 학위를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하는데 실제 현장 대학 교수님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들으십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명함을 주면서 같이 통성명했는데, 그분들 학교 현역 교수니까. 그래서 왜 이걸 들으시냐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책을 많이 봤는데 이거 좀 이 강의하는 내용을 갖다 좀 알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분들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강의 내용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강의하는 게 더 나은가를 이제 그걸 갖다가 하려고 저한테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뭔가 단점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단점, 배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단점을 뭔가를 갖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을 한 크루셀러를 갖다가 반박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정 중심지 이론을 말하는 사람인데, 로시라고도 하고 라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로시. 사실 여기 점이 2개 찍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영어로는 점을 갖다가 이거 자체가 점을 갖다 2개 찍는데
뭐 독일어 자체겠죠. 그리고 로시라고도 있고 라쉬라고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사람이 수정 중심지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이론은 저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이 이런 수정 이론을 제시한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K 가치에 밸류해가지고 가치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다행히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양가를 이번에 수정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도 제가 써놓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굳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따로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할 건 뭐냐면은 역시 똑같은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정리 한번 다시 하겠지만 상권 분석에서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 중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술적 모형이 아니라 규범적 모형을 써요. 자, 규범적 모형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중심지 이론. 누가 말했어요? 크루스텔러. 자, 유추법을 누가 말했습니까? 사과나무 교수가 말했죠. 유추법. 애플바움 교수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단도 학자 이름도 좀 한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규범적 이론에서 바로 네일리라는 사람입니다. 네일리. 네일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네일리 법칙이라고 해요. 그 네일리 법칙이라고 하고 네일리의 소음의 중력, 네일리의 소음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길 때 제가 강의를 저한테 질문했는데 네일리의 소음의 중력의 법칙과 네일리 소음의 인력의 법칙의 차이점은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배웠던 책에서는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에요. 아니, 같은 말이에요. 차이가 무슨 차이야. 이건 내가 조금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네일리 법칙은요. 뉴턴의 만우 인력 법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우 인력 법칙.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인구에 비례한다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일리 법칙은요. 자, A라는 도시와 자, B라는 도시가 있어요. B라는 도시.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A라는 도시하고 B라는 도시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그 중간에 C라는 도시가 있는데 C도시. C도시에 있는 C도시의 거주자들이 A도시로 쇼핑을 하러 가느냐, 이 A도시로 쇼핑을 하러 가느냐, 아니면 B도시로 쇼핑을 하러 가느냐를 따져보는 게 바로 네일리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어요? 개별 점포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점포로 어디에서 고객이 그 점포로 오느냐를 따져봤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개별 점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A도시와 B도시가 있는데 그 중간에 C도시가 있다. C도시에는 거주자들이 있겠죠. 그 C도시의 거주자들이 A도시로 쇼핑을 하러 가느냐 B도시로 쇼핑을 하러 가느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왜 C도시에서 A도시로 쇼핑을 하러 가? B도시로 왜 쇼핑을 하러 가? 왜 C도시에는 못 사나?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물론 A도시와 B도시가 대도시고 중소도시, 소도시가 C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웬만한 소도시라고 하더라도 거기 중심지에 가면 있을 건 거의 다 있습니다. 굳이 A도시와 B도시로 살아가진 않을 것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생수 하나 사려고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또는 슈퍼마켓 가서 사면 되지. 굳이 내가 A도시까지 갈 필요가 있나? 물론 간혹 가다가 A도시에서 사는 판매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있는 C도시 사람이 그냥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은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가는 기준은 뭐냐? 일단 인구의 비례예요. 인구의 비례. 그래서 만약에 여기 C도시의 인구가 6만이다. 6만. 그리고 여기 A도시의 인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만이고 여기 있는 도시가 만약에 4만 5천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구에 비례한다면 단순하게 인구에 비례한다면 6만 명은 A도시로 몇 명이 갈까요? A도시 9만 곱하기 그 다음에 B도시 4만 5천을 합쳐가지고 A도시로 가는 게 만약에 9만이니까
4만 명은 A 도시로 가고 나머지 6만 명 중에서 2만 명은 B 도시로 간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인구에 비례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하냐면 또 여기서 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거리라는 게 있는데 거리의 뭐에 제곱에 반비례예요. 반비례. 바로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 나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인구에 비례하지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예요. 아니 거리의 반비례도 헷갈려 죽겠는데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더 헷갈려 죽겠죠. 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일리 소음의 중력 법칙은 뉴턴의 만호 인력 법칙에서 왔지만은 그 공식은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웃 도시를 개별 점포의 상권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 경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점포 밀집 정도가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그만큼 A도시와 B도시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는가가 그 지역으로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시죠. 네일리 법칙 상당히 중요하고 별표 2개짜리는 거 아시겠죠? 중심지 이론도 마찬가지고. 자, 동그란 기억번. 네일리 소음의 중력의 법칙은 뉴턴의 만호 인력의 법칙을 상권 분석에 활용한 것으로 두 경쟁도시 A, B가 있죠. 그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 C 거주자들로부터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 규모는 그들의 인구에 비례하고 각 도시와 중간 도시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중심도시 A, B에 인접한 도시 C는 두 도시에 의해서 상권이 분할되는 현상을 나타내며 이를 정리하여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개별 점포의 상권 경계보다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 경계를 결정하는 데 주로 이용하고 점포 간 밀집도가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디귿 네일리의 소음의 인력 이론에서는 다양한 점포 간의 점포 밀집 정도가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유인 요소인 인구는 소비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밀집 정도가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앞강의나 지금 강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 채워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집어넣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리을 네일리의 소음의 중력 법칙은 이와 같이 다양한 점포들 간의 점포들 간의 밀집이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 경계에 이걸 결정하는 주로 이용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있죠. 이건 개별 점포의 상권이 아니라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 경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비읍, 미음 중심 이론에 의하면 이론에 비해서 소비자 후 구매 행위 및 인구 이동 등 여러 분야의 적용 가능하고 주요 도로 이외의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에 거리보다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걸 뭐라고요? 인구에 비례합니다. 인구에 비례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힘이죠. 사람 힘. 그래서 사람의 힘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인력. 사람의 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고, 네일리의 소음의 인력의 법칙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소비자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또 중력이라는 건 뭡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잖아요. 거리의 제곱에.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멀면 안 가겠죠. 가까우면 가겠다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리는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소음의 중력이라는 법칙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한 것이에요. 네일리 법칙에. 네일리의 소음의 중력 법칙과 네일리 소음의 인력 법칙 같은 말이지, 그냥 소음의 중력 법칙과 소음의 인력 법칙이 뭐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의 같은. 그러면은 비례라는 말 한번 보세요. 비례. 자, 여러분 비례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비례. 당연히 그건 알겠죠. 자, A와 B가 비례한다. A와 B가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와 B. 이게 비례예요. 비례.
자, A와 B가 반비례한다.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와 B가 반비례한다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비례라는 말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와 반비례 이렇게 돼. 그러면 인구의 비례네. 인구의 비례. 인구의 비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반비례라는 말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제곱만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뭐예요? A라는 도시하고 B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A라는 지역으로 간다. 자, 예를 들어서 RA 지역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지역을 리저널이라고 해요. 리저널. 영어로 리저널. A라는 지역, A라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 도시에 있는 C 도시에 있는 거주자들이 A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자, 인구의 비례요. A 도시의 인구, A 도시의 people이죠. P로 써야겠죠. people. A 도시의 인구와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죠. 곱하기 뭐? 거리의 제곱. 거리는 뭐예요? distance라고 말해요. distance. A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혹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알까요? 여러분? 모르면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돼요. 이거 모른다 해서 여러분이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리고 이런 제가 지금 산식을 만드는 거예요. 산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C 도시에 있는 거주자들이 A 도시를 간다 했을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인구에 비례한다. people. 인구에 비례한 것이고 여기까지 인구. 그 다음에 거리 제곱 반비례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할 수 있잖아요. 즉 C 도시에 있는 거주자들이 A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같이 쓰면은 즉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같이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 도시에 있는 거주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B 도시로도 갈 수 있죠. B 도시로 가는 거 한번 여러분 밑에 써볼까요? 자, B 도시로 리저널 B 도시로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people. 그럼 B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뭐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B 도시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분모와 분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한꺼번에 안 써보면은 A라는 도시로 가는 것과 이건 비례예요. B 도시로 가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써줘요. people B 곱하기 자 내항은 분모 위항은 분자.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A 도시의 제곱분의 B 도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네일리 법칙의 공식이에요. 네일리 법칙. 네일리 법칙의 산식이죠. 산식. 공식이란 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하고 산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산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밑에 있는 거기 계산식 385페이지 계산식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고 묻는다면은 지금까지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서 하셨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알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뭐 너무 좀 저겨다라고 했다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한번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교재에 한번 문제를 한번 살짝 보는데요. 어디에 문제를 보시냐면은 자 432페이지 79번 문제를 한번 봐요. 79번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보세요. 자 A도시의 인구는 20만 명, B도시의 인구는 40만 명이다. 그 중간에 위치한 C도시의 인구는 6만 명이다. A도시와 C도시의 거리는 5km, C도시와 B도시의 거리는 10km인 경우 네일리 소매 인력 이론에 의하면 C도시의 인구 중에서 몇 명이 A도시로 흡수되느냐, 즉 A도시로 가느냐 이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러면 따져보죠. 여기서 그 생각을 이걸 지우고 이걸 살짝 지울게요. 인구를 갖다 6만 명 같지만은 살짝 지울게요. 자 A도시의 인구는 20만 명, 20만. A도시 인구 20만 6만
자, 40만. 그럼 어쨌든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갖다가 C도시에서 A도시와 C도시가는 5km. 여기서 여기는 5km, 5km. 여기서는 몇 킬로일까요? 10km. 10km예요. 이럴 때 C도시의 인구 6만 명이 B도시로 가는 숫자와 A도시로 가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A도시와 B도시로 가는 거 그냥 한번 같이 계산해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이 공식대로 그대로 이해해요. 이 공식대로. 자, 이 공식을 갖다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자, A도시와 B도시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지역, B도시. 자, A지역과 B도시로 간다. 만약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A도시의 인구와 B도시의 인구. A도시 인구는 몇 명입니까? 20만 명. 20만 명. 자, B도시의 인구는 40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A지역으로 가는 인구를 따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즉, 여기서 RA, RB. 그리고 여기는 C도시에서 A도시까지 거리죠. C도시에서 A도시까지가 5km죠, 5km. 5km 제곱 몇이에요? 2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C도시에서 B도시까지 거리죠. C도시에서 B도시까지 거리 10km죠. 10의 제곱 뭐예요? 100이에요, 100.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1과 2가 되겠죠. 자, 분모를 모두 곱하면 1이 되고 분자를 곱하면 2가 되는데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걸 갖다 2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이 말은 뭐예요? 자, 전체 C도시의 인구 중에서 자, 이거 모두 합치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는 A도시, 3분의 1은 B도시예요. 이거는 분모와 분자 개념이 아니라 비례 관계예요. A도시와 B도시로 가는 비례 관계. 반대로 해도 돼요. B도시를 이쪽으로 놓고 A도시를 이쪽으로 놓고 B도시를 이렇게 놔도 되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C도시의 인구 6만 명 중에서 6만 중에서 자, A도시로 가는 게 뭐예요? 전체 3이에요. 3 중에서 2와 1을 더하면 3이죠. 3. 그리고 A도시로 가는 게 2예요. 2. 4만. 만약에 6만 중에서 3분의 1. 3분의 1은 어디 가요? B도시로 가요. B도시. 3분의 1은 2만 명은 B도시로 가요. 2만.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자, A도시를 흡수되는 건 몇 명이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A도시를 흡수되는 건 4만 명이에요. 4만 명. 그래서 정답은 4만 명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천천히 풀었지만 여러분은 그냥 눈과 함께 동시에 본능적으로 막 손이 움직여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384페이지, 5페이지 있는 그쪽으로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네일리 법칙 전개 과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동그라미 이번에 네일리 법칙 전개 과정과 산식이라 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동그라미 그림이 있고 기억번에 네일리의 소음의 중력 법칙에 의하면 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가 더 많은 쇼핑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원거리에 위치한 고객들도 기꺼이 쇼핑 여행에 투자한다. 이렇게 했는데 참 어찌 보면은 여러분 왜 한번 의심이 안 생기나요? 그 의심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있다고 하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그 계산 문제도 C도시의 인구가 4만 명이래요. 4만 명. 4만 명이면 인구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C도시 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에 8만 건 다 있단 말이에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굳이 왜 C도시에서 사지 왜 내가 A도시와 B도시로 갈까? 이런 의문이 안 생기나요? 내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생수 한 병 살라고 굳이 A도시와 B도시로 갈까요? 아니겠죠. 생수가 아닌 다른 거 살려고 그러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A도시와 B도시로 가는데 A도시와 B도시로 가는데 내가 만약에 A도시와 B도시로 가는데 자 간단하게 말하면 TV를 하나 구매하면 돼. TV를 구매하는데 TV가 200만 원짜리 200만 원. 근데 A도시와 B도시로 가서 TV를 사면요 얼마냐? 자 160만 원 받아. 160만 원. C도시에서 사면 C도시는 200만 원 200만 원. 그럼 여기서 벌써 딱 나타난 게 있죠. 40만 원 비싸니까 오호 A도시와 B도시로 가겠네. 당연히 생각이 되죠. 그런데 C도시에 있는 거주자들이 C도시에서 사면 200만 원 TV를 A도시와 B도시로 가면 160만 원 사는데 근데 거기까지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야 되잖아요. 갔다 오는데 뭔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행동이 있으면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왔다 갔다 2시간이 걸리고 그 2시간에 2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TV 한 대 사기 위해서 2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에요. A도시, B도시로 가가지고 TV 한 대 구매하기 위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A도시, B도시의 TV 가격은 180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C도시에서 사면 200만 원 주면 바로 거기서 사는데 A도시와 B도시로 갔다 와야 되니까 순수한 TV 가격은 16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갔다 오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기회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그래서 18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180만 원이든 이런 내용을 따져보면은 20만 원이라는 더 비용이 저렴합니다. 즉 20만 원이 어떻게 돼요? 저렴해요. 저렴. 아하 궁극적으로 그렇구나. 뭐 내가 A도시와 B도시로 가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상품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거기 가서 사는구나. 우리 지역보다 상품 가격이 아주 비싼 아주 차이는 나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러분 20만 원이면 저렴한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거 갖다 20만 원이면 그냥 뭐 20만 원 주려니 그냥 우리 동네에 산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일단 이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 설마 여러분이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생수 한 병 사려고 지하철이나 이렇게 거리도 무려 5km나 10km 떨어져 있는 A도시와 B도시로 가지는 않겠죠. 생수 한 병 살려고. 삼각김밥 하나 사려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죠. 물론 거기 파는 사람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갈 수도 있죠. 그 가는 목적은 뭐예요?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러 가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생수나 삼각김밥 같은 뭐예요? 편의품 같은 경우는 안 가겠지만 선매품이나 전문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 이런 상품 구분을 안 했어요. 상품 구분을 안 했어요. 그래서 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일단은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3번. 자, 385페이지. 소비자들은 보다 먼 거리에 위치한 점프가 A, B 이런 도시에 있는 점프가 보다 나은 쇼핑기를 제공함으로써 물건 구입에 추가 노력을 보상한다면 즉 20만 원을 더 싸게 준다면은 기꺼이 먼 거리 A도시와 B도시 점포까지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광역 상권의 경쟁 상황에서 쇼핑센터 매출액 추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니은 먼 거리에 위치한 점포의 상품 가격과 교통비를 합한 상품 가격 160만 원과 교통비 20만 원 합한 총 180만 원이 자신의 거주지역 다른 점포를 이용할 경우 구입비용 즉 200만 원보다 당연히 싸잖아요. 싸다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꺼이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구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소비자는 낮은 상품 가격 이외에도요. 이외에도 즉 A 도시와 B 도시를 갈 이유가 반드시 상품 가격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다 질 좋은 상품, 보다 많은 상품 구세, 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점포를 애호하기 때문에 보다 먼 거리의 점포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세요. 5번. 거기 네일리 법칙의 한계. 네일리 법칙의 한계는 뭐냐면은, 자, 네일리 법칙 동그라미 기억본 보세요. 네일리가 제시한 이론은 편의품, 판매품, 전문품 등의 상품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이 200만 원이라도 한다는 이 TV는 판매품일 수도 있고 전문품일 수가 있어요. 물론 전문품에 가깝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판매품에 넣고 전문품에 넣어도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비교를 하면서 TV를 구매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제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품이냐 판매품이냐 그 개념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기억본에 네일리가 제시한 이론은 편의품, 판매품, 전문품 등의 상품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상황을 적용할 때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겠죠. 굳이 갔다가 아니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왜 A도와 도시와 B도시를 가느냐.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자, 뉴턴의 만호 인력 법칙에 의해서 네일리 법칙을 갖다가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시면요, 네일리 소매 중력 법칙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신다면은 보다 나은 쇼핑 기회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보다 나은 쇼핑 기회를. 그 다음에 추가 노력을 보상한다는 것이죠. 추가 노력을 보상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20만 원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꺼이 먼 거리까지 가서 물건을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상품 구색의 다양성적인 측면. 반드시 비용적으로 내가 20만 원만 싸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아까 동그라미 1번 봤잖아요. 보다 질 좋은 상품이라든가 보다 많은 상품 구조에 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점포를 애호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품 구색이 참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 구색이 거기에는. 그 다음에 단일 점포보다 매력적이죠. 내가 우리 지역에 사는 단일 점포가 있는데 거기보다 다양하게 A도시와 B도시는 상품 판매하는 점포가 다양하게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는 거, 네일리 법칙은요, 네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이다,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말도 동일한 말이고, 또는 네일리 법칙이라 해도 같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알 것은 이건 개별 점포의 상권 범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 경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일리 법칙은. 그리고 네일리 법칙은 반드시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어떤 이론이든지 실무에서 적용해가지고 적용성이 낮으면은 별로라고 저는 칩니다. 사실 네일리의 법칙을 제가 현장 실무적으로 제가 적용을 하려고 해보니까 적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깝게 서울과 인천이 있는데 제가 서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이라는 도시가 서울에서 뭐 가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른 광역시보다는. 그러면 그 중간에 위치한 도시들 중에서 서울로 쇼핑을 하러 오느냐 아니면 인천으로 쇼핑을 하러 가느냐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네일리 법칙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론적인 개념에서만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시는 게 가장 낫고, 이론적인 개념이니까 당연히 시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 특히 네일리 법칙의 기본적인 공식,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산식을 통한 어떤 거,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 반드시 알고요. 여러분들이 산식을 통한 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제곱이다 보니까 조금 계산기, 여러분들이 쌀집 계산기를 가지고 입시를 하게 되거든요. 공학용 계산기는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쌀집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곱 곱하기 하니까 조금 그게 힘들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뭐 여러분이 껌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86페이지 네일리의 법칙 한 개를 갖다가 5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건 동그라미 기억번적인 측면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번 한번 보세요. 미음번은 셋 이상의 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고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거리와 실제 거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한 반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뭔가 단점 있잖아요. 그 단점을 보완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우리가 중심지 이론, 크루스텔의 중심지 이론을 비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쉬.
그 라슈라는 사람인데 역시 네일리 법칙을 투정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컨버스예요. 그래서 컨버스의 제1법칙과 컨버스 제2법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 많이 했어요.